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강석헌 박사과정이고요. 오늘 창업에 관련된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히 인과추론에 관해서 뭐 이성기 교수님 발표처럼 딱 방법론에 대한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냥 창업에 대한 연구에 대한 주제를 정하고 리서치 퀘션을 생각하다 보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과추론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이제 인과추론을 고려해야지 해서 고려를 하지 않더라도 연구를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내가 보이자고 하는 효과를 어떻게 찾아낼까 이런 생각 자체가 어쨌든 인과추론에 대한 생각이라서 그래서 그런 생각 과정과 예시를 통해서 무언가 이제 제가 새로운 걸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정도가 제 톡의 전반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박사과정을 창업 연구를 하러 왔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좀 더 기업의 혁신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창업 관련 페이퍼를 계속 읽기도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창업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 드라마들 혹시 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최근에 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슈퍼펌프라는 우버에 관한 드라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크래시드라는 위워크에 대한 드라마를 되게 뭐 한 편 보고 나니까 이제 끝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뭐 진짜 조금 빨리 돌려가면서라도 끝까지 다 봤던 거. 왼쪽에 엘리자베스 홈스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이런 드라마들을 이렇게 꼭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창업가들의 창업 과정에 있는 다이내믹이나 투자자와 창업과의 관계, 그리고 창업자 주위에 있는 어, 여자친구, 가족, 이 정말 많은 요소들이 창업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스타트업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이런 인과관계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내생적인 결정들이고 워낙 사회 환경이나 가족 환경, 소셜 백그라운드 모든 게 다 영향을 주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를 우리가 뭐 에듀케이션이 창업해 주는 관계를 찾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추럴 익스페리먼트가 주로 이제 이루는 것 같고 최근에는 그래도 스타트업 내부에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A/B 테스팅 혹은 이런 프리먼 컨트롤 그룹을 나눠서 하는 실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within organization, before and after, 그리고 트레이드 컨트롤, 뭐 디펜디프 같은 이런 세팅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 샘플, 여러 회사,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볼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환경을 찾아서 아까 이성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데이터를 얻어서 자기가 연구하자는 바를 연구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창업 연구를 사실은 제가 그냥 지난 5년 동안 읽었던 논문들을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카테고리들이 나눠질 수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과 추론에 가장 적합한 이제 정책에 창업에 주는 영향을 보는 페이퍼들을 두 가지 이제 들고 왔는데요. 그거를 보기 전에 이제 그런 정책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물론 이게 모든 정책이 꼭 성과 분석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과 추론이 될 수 있으면 다음 정책에도 도움이 될 테고 연구자 입장에서도 폴리시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프로세스별로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두 페이퍼들은 그걸 어떻게 해결했으며 뭐 이 페이퍼들도 물론 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리딩 리스트는 제가 좀 이틀 전에 공유를 드려서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는 없을 텐데 첫 두 페이퍼가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드릴 페이퍼고 세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는 저도 우연히 보게 된 2002년 되게 상당히 오래된 페이퍼인데 이런 정부 정책이
창업이나 이런 혁신에 영향을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정책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인데 인과 추론이랑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마 좀 되게 좋은 서머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나머지 페이퍼들은 그냥 이것 비슷비슷하지만 마지막 두 개는 서베이 페이퍼로서 조금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해주는 페이퍼고 첸 et 페이퍼는 앞에 그 두 페이퍼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꼭 R&D 서브시디가 아니라 R&D 창업 외에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기본적인 애드버타이징 이런 데 쓸 수 있는 서브시디도 효과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주는 페이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 연구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네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분류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연구예요. 개인의 창업에 대한 연구. 이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개인이 왜 창업을 하였는가, 사회에서 창업을 하는 자와 창업을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영향을 좀 더 주었을까를 연구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연구는 이제 왼쪽에 있는 연구는 개인의 직장에 창업을 경험한 동료 직원이 있을수록 그 창업한 경험인 동료가 있을수록 창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의 창업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이렇게 보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창업을 하는지가 있겠지만 또 누가 창업으로 성공을 더 할지 혹은 창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재직 그 창업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렇게 좀 디스크립티브한 논문부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커다랗게 다가가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레벨 데이터, 이런 개인 연구에는 아무래도 그 개인 레벨 데이터가 많이 쓰이게 되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 경영학에서는 US 센서스 혹은 놀딕 쪽 나라들의 파퓰레이션 레벨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도대체 어쩔 때 왜 창업을 더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연구들이에요. 이런 논문들은 경제학 중에서도 노동 경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 창업이나 이런 전략 필드 저널에서도 그래도 요즘에는 꽤 보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스타트업, 창업한 그 기업한 벤처 기업들을 스터디 샘플로 삼아서 연구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 전략 연구들에서 많이 보게 되기도 하고 혹은 경제학 저널이나 창업 필드 저널에서 주로 다루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논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타트업 내에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논문인데요. 스타트업 컴피티션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조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그룹과 컨트롤 그룹을 나누고 어떤 그룹에는 특정한 어드바이스를 더 주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뭐 컨트롤 그룹에는 원래 기존에 하던 이런 대형 세미나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게 차이가 나는지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어떻게 다를까부터 해서 오른쪽에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의 이름에 창업자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건 과연 이 스타트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 되게 상당히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연구였는데 이 논문의 백그라운드를 들어보니까 인과가 추론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경영학 저널에 이렇게 경영학 창업 저널로 갔다가 거기서 막 말도 안 되는 리젝션을 당해서 경제학 저널에 갔는데 오히려 더 재밌어 해가지고 AR에 퍼블리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인과 추론이 쉬운 질문과 좀 어려운 질문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인과 추론이 쉬운 세팅일수록 어떨 때는 그 효과가 저는 되게 인투이티브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인과 추론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스토리를 잘 풀어내면 오히려 인과 추론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쪽 스펙트럼에 못 다가가더라도 되게 재밌는 그리고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논문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차이, 스타트업의 특이한 면모들을 강조하는 이론과 파인딩을 주로 찾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투자자인데요. 투자자 중에서 이제 VC, CVC, 엔젤 인베스터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예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경제학, 파이낸스 저널들도 많이 다루지만
뭐 전략과 창업 저널에서도 그걸 조직 입장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투자자들의 행동 연구, 이제 왼쪽에 있는 연구는 전략 연구인데 VC가 매번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되게 실패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도 계속 투자를 하게 된다는 뭐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인젤 인베스터에 대한 연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 간의 행동의 차이 혹은 CVC와 VC가 과연 투자했을 때 스타트업의 성과에는 어떤 결과를 줄까? 이런 식으로 유니럽 어널리시스가 주로 투자자를 중심으로 보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시면 와 이걸로 어떻게 인과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은 물론 인과 추론을 중요시 생각하는 저널들의 퍼블리시가 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뭐 완벽한 좀 되게 이쁜 클린한 이런 세팅에서의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는 사실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들. 여기서 이제 이러한 정책, 어떠한 창업 관련 정책이 세 가지 주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와 관련했을 때, 그 베리어블들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샥이 주어졌을 때, 정책 샥이 주어졌을 때, 그게 정책의 의도한 바로 결과가 이어지는지에 대한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경제학 저널에서 많이 이런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 전략 저널에서도 DV, Dependent Variable이 기업에 관련된 변수가 있거나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때는 다루는 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샥이 있기 때문에 인과 추론에는 상당히 적합한 편이라고 보이고 그래도 그나마 하지만 또 의도한 바가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상당히 당연한 거 아니야? R&D를 올려줬더니 특허가 늘어났어.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진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2022년에 이런 내용을 퍼블리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투이티브한 다이렉트한 관계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관계, 뭐 unintended consequences를 보는 논문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과 추론에는 이 네 번째 토픽이 가장 적합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혹은 empirical method가 인과 추론을 하기에 좀 적합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폴리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종합해 보면 이제 1번 개인, 2번 스타트업, 3번 투자자, 4번 정책이 있는데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토픽은 결국은 또 한 페이퍼에서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폴리시 샥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되고 개인의 창업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정책의 변화가 개인의 창업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혹은 어떤 투자자가 투자를 받는 것이 스타트업의 성공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어떠한 특징을 가진 창업자들이 어떤 VC에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이런 현상, 피노메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자기 신이 가진 데이터나 아까 이성기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걸 파악해서 그거를 이제 얻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연구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과추론 워크샵이니까 조금 더 인과추론에 적합한 폴리시 영향이 왼쪽 사이드로 가는 연구들 몇 가지 들고 왔고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스타트업 R&D 정책도 그 혁신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이론적 출발점은 시장의 실패입니다. R&D 리터처에서 흔히 말하는 시장의 실패 이유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필오버, 결국은 혁신자가 얻는 이익보다 그 외에 사회가 있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시간과 리소스를 써서 R&D에 투자할 그 이유가 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차피 첫 번째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놔도 어차피 두 번째 상품, 세 번째 상품이 나와서 그들이 다 이익을 차지해버리면 나는 굳이 내가 이렇게 처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제품을 개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R&D를 통해서 개발하는 이노베이션은 개발자만이 알고 있는 정보와 투자자나 시장이 알고 있는 정보 간의 극간이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가
제 제품을 제 값을 주고 가져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프라이빗 섹터에서 R&D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럼 창업 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창업이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클 수도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업계가 벤처 캐피탈 혹은 엔젤 투자자인데 그들도 모든 리스크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이라는 커리어 자체가 리스키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취업을 택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식으로 창업 정책을 생각하는지를 보면 이게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창업 정책 프레임워크 이거는 아까 그 제가 포함한 옵셔널 리딩에 이제 있는 부분이라서 그 논문을 혹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맨드 사이드 채널과 정책 채널과 서플라이 사이드 정책 채널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경로가 결국은 개인의 창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다양한 채널들에 정부가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시장의 실패가 어디 있고 우리 사회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딜지 이런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디맨드 사이드 쪽을 보시면 정부가 개입할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창업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중에서 특히 이제 R&D 지원 정책 같은 경우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정책 그리고 G6 같은 경우는 정부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너네 이런 거는 스타트업이 많이 하는 분야니까 대기업 너네는 진입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더 강압적인 이런 시장 개입을 하는 정책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서플라이 사이드 쪽. 이 부분은 좀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좀 정책적으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이민 정책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창업할 사람이 부족할 경우에 외부 인구도 유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냥 이 N을 늘려버리는 뭐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데 N에 만약에 한국 사회 100명 중에서 원래는 10명만 창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우리 사회는 한 10%가 창업을 하는 사회구나. 그러면 여기서 10을 20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을 200으로 만들어서 20명 창업을 늘리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리스크테이크 이런 창업자를 아예 늘리는 방향도 정책으로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3, G4가 이제 한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대학교에서 이런 기업가 교육 정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베네핏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교육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너의 그 커리어가 완전히 실패한 커리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좀 전체적인 개인의 리스크 테이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두 채널들이 결국은 개인의 창업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개인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공식이 있을 텐데 그 개인마다 그 공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창업으로 좀 더 기울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정책들을 정리를 해보면 디맨드 사이드의 정책들은 주로 개인의 인센티브, R&D subsidy, tax incentive, 그리고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특허를 더욱 더 보호해주는 디맨드 사이드 프로그램,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교육을 한다든지 오히려 대학교 때 창업을 장려하는 이런 지원금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주도하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강조하는 R&D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과 코스트가 있을 때 창업을 할 때 좀 더 이 코스트가 낮춰주고 베네핏을 더 키워주는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그 되게 프로페셔널한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그림인데요. 스타트업 지원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지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창업의 증가를 가져오려면 사회에 존재하는 이런 10개의 아이디어 중 원래 이런 5개만 창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아이디어들이 좀 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unobservable한 아이디어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그것들이 이제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창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다음 스텝은 첫 투자. 그럼 첫 투자를 늘려줄 수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첫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모두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더 성공으로 갈 수 있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 한국의 팁스라는 정책이 그거에 해당하는 정책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첫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성공. 뭐 스타트업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드 투자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즈 A, B, C 그리고 또 엑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M&A가 될 수도 있고 IPO가 될 수도 있는데 시드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시드 정책은 너무 늘어났지만 시리즈 A, B, C가 없을 경우 그걸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또 스타트업에 성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미래의 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누릴 수 있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한국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뭐 이대 뭐 이과 문과 이런 이분법이라든지 아까 뭐 이성민 교수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두 팀이 섞여만 했어도 그렇게 시너지가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필드로 이렇게 나눠져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같이 다니다 보면 어쨌든 아이디어들이 교류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전반적인 교육 사이클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창업에 대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팁스라는 정책은 되게 특이한 정책이에요. 정부가 스타트업에게 바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벤처 투자자들을 활용하여 지원금을 제공해요. 그래서 벤처 투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의 개입은 조금 더 깊은 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스타트업이 이런 팁스, 파트너들에게 투자를 받을 경우 정부가 그 돈을 똑같이 매칭을 해주는데요. 근데 이 팁스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1년마다 혹은 제가 1년인지 2년인지 헷갈리는데 그 팁스 운영사가 되기 위해서 원서를 정부 쪽으로 내고 팁스 운영사로 허가가 나면 그 해 팁스 운영사 이렇게 공고가 딱 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야 오늘 이번에는 저의 씨가 이번에 운영사가 됐대. 우리 저 운영사 피치할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저 투자자한테 돈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5억에 10% 지분을 내주던 스타트업이 10% 지분으로 10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되게 저희가 뭐 정부가 이것까지 고려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10억의 5%가 되면서 어쨌든 자신의 지분이 조금 덜 다일로 되면서 좀 심리적인 효과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스타트업이 조금은 아직은 내 거구나.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지분당 그 받은 금액 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세팅을 보면 와 이거를 인과관계를 보려면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만약에 팁스가 그냥 스타트업 성과를 올리는지만 보면 볼 수 있겠죠. 팁스를 받은 스타트업과 팁스를 안 받은 스타트업과 애플 투 애플이라고 생각해서 비교를 하면 그럼 아마 대부분의 결과가 팁스를 받은 스타트업이 조금 더 낫다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그냥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이 돈을 받아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원래 잘 될 스타트업이 그냥 팁스를 받아서 잘 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채널을 통해서 상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성과로 이루어진 건지 사실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팁스 같은 경우는 이 투자와 성공 사이에 개입을 해서 조금 더 투자를 어차피 받을 스타트업이 좀 더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아이디어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안 좋은 아이디어고 그중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정말로 다 조금 그 정책 자금을 노리는 이런 헌터에 가까운 스타트업들이었다면 아무리 팁스가 여기 개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입장에서 물론 여기서 성공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못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관련 정책들에, 창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이제 리뷰 페이퍼들이고, 이론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이제 방법론의 발전, 혹은 이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잖아요. 저희가 느끼시겠지만, 지난 20년 전의 데이터와 지금의 데이터는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페이퍼들의 이제 결과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권은 이런 성과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먼저 이제 이번 그 워크숍을 내내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인도진 AT 이슈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업에서 제일 큰 이슈가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생각해요. 결국 창업할 사람이 창업을 하고, 결국 성공할 스타트업이 정책 지원을 받고, 그러면 이 기업이 과연 정책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공을 못했을까?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과 지원을 받지 않은 스타트업이 내생적으로 다르다면 성과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오미드 베리어블들이 많을 테고, 그런 데이터들은 주로 옵저버 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성기 교수님의 논문들을 보면서도 자꾸 드는 생각이지만, 한 샥을 가지고 제너럴라이즈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제 스태글드 샥이 있었을 경우에도 요즘에 뭐 스태글드 디펜디프 리서치를 팔로우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각 샥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트레이드와 컨트롤의 효과는 따로 보여주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스탠다드인 것 같지만, 그때마다 사회 환경도 변하고, 정책하는 사람도 바뀌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바뀔 텐데, 그래서 이런 배리어들을 설명하기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 부분, R&D 서브시디는 R&D를 늘려야 될 텐데, 창업을 늘려야 될 텐데, 그 늘어난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스타트업, 엔터프리너십 리서치에서 스타트업의 정의도 상당히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뭐 사업자 등록만 했을 때 그걸 창업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직원을 하이어한 기업일 경우에만 그거를 스타트업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특허가 있어야지만 스타트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그렇게 치다 보면 이제 버킷으로 따지면 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뭐 앱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특허가 없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직원이 있는 기업이어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이런 그 자영업자 분이 이렇게 포함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가 의도한 이런 혁신, 이런 것과는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저먼트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효과를 어디서 나타낼지. 정책을 디자인하신 분들은 의도한 바가 확실하게 있겠지만, 그 의도한 바와 다르게 그 외에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도 있는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프 2002는 제가 아까 그 required reading에 넣었는데, 보시면 이제 각각 방법론마다 지금 이 논문들은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지만, 그 리뷰 논문을 보면 서베이를 방법론별로 해놨어요. 이제 정책을 봤던 논문들 중에 어떤 부분은 regression으로 그냥 본 논문들, matching, fixed effects, 뭐 selection, RDD, 뭐 randomized control trial,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잘 되게 정리가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논문이 2002년에 나왔다는 거에 되게 놀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정책을 디자인할 때부터 이런 인과 추론에 대한 성과 분석을 미리 고려함으로써 정책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입니다. 지원 제도의 이제 효과 계량학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이펙트를 다뤄야 되는데요. 먼저 셀렉션 바이어스. 어차피 성공할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지는 않는지. 두 번째, 이제 인과적인 트리트먼트 이펙트. 여기서는 이제는 X가 Y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how랑 why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분을 덜 포기함으로써 오는 효과인지, 인큐베이터가 제공한 멘토링에 대한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받아서 있는 효과인지. 이제 만약 돈의 효과라면 VC에게 5억을 받은 회사, 팁스에게 5억을 받은 회사, 은행에서 5억을 대출하는 회사가 비슷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certification effect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로만 추후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지. 예를 들어서 시리즈 B 투자자들이 팁스, 너 팁스 받아서? 너네 뭐 확인할 것도 없어. 우리 시리즈 B 투자할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상상 속의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은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나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로써 제가 준비한 그 초반의 인트로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러한 실제 정책의 실효성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논문 2개를 같이 리뷰를 해드리면서 앞에서 생각해본 프레임워크로 보았을 때, 우리가 뭐 인과관계를 생각해 볼 때, 혹은 논문을 쓸 때, 혹은 정책을 펼 때, 어떤 거를 더 생각해 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은 미국의 SBIR이라는 아마 준호님 잘 아실 것 같은데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한 NYU의 서브리나 하웰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서브리나 교수님의 졸업 논문이었던 걸 알고 있고 제가 서브리나 교수 박사일 때 어디 세미나에서 만나서 막 물어봤는데 데이터를 너무 좋은 걸 썼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정부 기관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싸?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박사 과정에 인턴도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서 상당히 이런 데이터? 뭐 어떻게 보면 논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이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정부가 사기업의 이제 이런 스타트업의 R&D를 지원을 하면 스타트업은 과연 또 혁신적이 될까? 재정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까?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관에서 인턴을 하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과연 정말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뭐 SBIR도 생각이 있었겠지만 자기들도 궁금했었고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었을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도 데이터는 정말 대단해요. 83년부터 2013년까지 SBI를 받은 7,400개, SBI의 원서를 지원한 7,400개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총 884, 100만 불이라는 투자금이 있었고 이제 원서 레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SBI를 합격하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게 아까 준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샘플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지원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뭐 셀렉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려면 뭐 리뷰어들이 얼마든지 걸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좀 중요한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네, 좋은 학교에서 좋은 데이터를 썼으니까 그냥 된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거의 모든 성과가 올라가는 것은 분석이 돼요. 그래도 좋았던 점은 단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올라가는 과정의 이유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좀 자세하게 보여줬다는 점.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점은 이제 SBI라는 프로그램이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누어져 있는데 페이즈 1의 효과는 크게 나왔지만 그 페이즈 1 받았던 스타트업들 중에서 일부에게는 추가 펀딩을 하는데 그 페이즈 2의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시리즈 A, B 정도까지 간 스타트업은 추가적인 돈의 이런 효과는 이제 좀 미미해지고 어차피 얘네들은 시리즈 B, C 잘 나가는 인베스터들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높은 상당히 훌륭한 스타트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 읽는 사람이나 저자나 SBIR 측에서도 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 추론 연구에서 이제 연구 데이터나 방법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세팅에 대한 이해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제 샥만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고 아까 이제 이성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샥은 없기 때문에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세팅에서 그리고 자신이 찾은 샥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이 세팅에 대한 이해도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궁시렁 되는 소리인데 내추럴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논문들을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골드 스탠드드라고 할 수 있는 RCT가 많이 열리는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 임상 실험조차도 트리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이 다를 때가 있거든요. 걔네들이 의도하지 않았든 이 페이션트 리크루팅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환자가 많이 오는 임상도 있고 어쩔 때는 환자가 좀 덜 오는 임상도 있고 어쩔 때는 한쪽 소시오 데모그래픽 파퓰레이션이 쏠리는 임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좀 용기를 얻은 게 RCT가 저런데 우리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쫄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세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보면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애드레스를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컨트롤된 익스페리먼트처럼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자위를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엠피리컬 페이퍼들이 대부분의 경작의 엠피리컬 페이퍼들이 그렇지만 이 페이퍼 역시 세팅에 대한 디테일이 아주 많이 나오고 뭔가 SBI는 내가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SBI는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낸 모든 스타트업의 데이터, 펀딩을 받기 위해 받은 내부 심사 자료, 그리고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모든 스타트업들이 그 전후의 성과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상적인 레벨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방법을 쓸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마 말씀을 안 드렸어도 아마 내부 심사 점수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저거는 RDD를 쓸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diff and diff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부 데이터가 있는 만큼 이제 RD를 택했고 역시나 이제 지원 원서의 점수 내부 심사 점수 순위로 discontinuity를 찾아서 그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심사 점수가 왜 RD로 사용되기 적합한지를 설명해요. 그러면 페이스 1 그랜트가 이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스타트업 레벨에 관련된 변수들이 많아요. 이제 얼마나 기업이 혁신적인지, 특허 임용수, 얼마나 투자를 많이 받는지, 얼마나 큰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하는지, 그리고 살아남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스컨티뉴티가 존재하는 랭킹 주위로 혁신, 투자, 매출 모두 트리빗 펌이 SBI를 받은 기업들의 트리먼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면 진짜 너무 좀 비현실적이기도 한데요. 그래프들이 너무 이쁘게 나왔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런 디스컨티뉴티를 찾아냈을 때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시트와 서바이벌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살아남아야 되고 엑시트 결국은 이제 기업이 팔리거나 상장이 돼서 파운더들에게 이런 파이낸셜 베네핏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도 리그레션 베네핏으로 프레임워크로 보았을 때도 SBI를 받은 기업들이 확실히 더 높은 확률로 엑시트를 하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이 논문의 장점으로는 이제 트리먼 이펙트를 찾아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컨빈싱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과 분석도 자세하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경제학 논문이 조금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empirically 이렇게 되게 rigorous하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이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포스트학 어널리시스로
기존에 이런 가설을 세우거나 하는 과정 없이, 내가 보여준 결과가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정도, 이유 정도는, subsample analysis, 혹은, 뭐, interaction effect, 혹은 추가적인 데이터 컬렉션으로 이렇게, 그런 메커니즘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SBIR의 효과는, 과연 돈의 효과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subsample로, 뭐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나눠서 결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요.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효과가 더 크네? 그 말은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은 처음에 MVP를 만들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뭐 소프트웨어 업체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인건비에 좀 더 헤비한 면이 있으니까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보아 얘네들이 조금 더 이 이니셜 파이낸셜 컨스트레인트를 해결하는데 이 돈이 많이 쓰였구나. 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추가로 또 나중에 영수증으로 실제 장비 구입 혹은 그런 것들의 비중이 더 높다는 걸 또 조금 이따 보여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여주면 오히려 경영학 페이퍼에서 데이터 보여주기 전에 분명히 쟤네들은 파이낸셜 컨스트레인트를 해결할 거야 가설을 세우는 연구보다 이런 방식이 조금 더 솔직담백하게 느껴지긴 하죠. 저희가 막 결과를 본 다음에 막 가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업계의 룰을 따라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ertification 그리고 funding effect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재정적인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सब샘플에 메인 효과가 더 나타나고 경험이 부족한 정말 초기 스타트업 때 경험이 조금은 있는 스타트업 그리고 섹터의 성숙도가 적은 뭐 예를 들어 전기차 분야 혹은 다른 분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सब샘플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SBI의 효과가 조금은 히트로지니어스하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흥미로운데 그 certification effec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SBI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의 효과인지 내생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스타트업들이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SBI 심사 때 점수 랭킹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부 퀄리티가 매러를 했다면 SBI 이후에도 그 심사 점수랑 그 펀딩 이후의 효과가 코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으로 뽑았던 스타트업이랑 우리가 꼴등으로 뽑았던 스타트업이 SBI 펀딩을 받은 뒤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야 될 텐데 여기서는 SBI를 받은 스타트업 간의 그 성과 임프루브먼트는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BI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의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인데 이제 뭐 너 그랜트를 어디다 썼니? 뭐 그리고 과연 너는 페이즈 2는 어디다 썼고 페이즈 1은 어디다 썼니 통해서 이제 페이즈 1에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조금 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살아났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퀄리테이티브한 에비던스도 어떻게 보면 숫자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좀 더 설득력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로 이제 사브리나는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이제 페이즈 2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페이즈 1에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재정적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마켓 페일리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분야 혹은 스타트업에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슷한 문맥으로 다른 정부 정책을 받은 적이 없는 스타트업. 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첫 번째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이런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앞에 나왔던 프레임워크로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정부 정책을 펼 때 어떠한 단계의 개입을 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계, 요즘에 저는 아까 한상만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 동안 되게 스타트업이
활발해 보이거든요. 상당히 활발해 보이고, 심지어 뭐 Y 컴비네이터에 진출하는 한국 스타트업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가끔씩 들리는 얘기가 정부 지원금이 시드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시리즈 B, C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놔줄 수 있는, 혹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체크 사이즈가 꽤 필요한데, 100억, 200억씩 쏠 수 있는 VC 하우스가 좀 부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아이디어 풀은 상당히 많이 늘려놨지만, 그 위에 이런 퍼널이 조금 좁아지고 있는 뭐 그런 걸 봐서, 이렇게 정책의 목표를 세분화해요. 진행을 하면 뭐, 네, 뭐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논문 너무나도 깔끔하고 의미 있는 논문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VC와 스타트업 산업과 대부분의 나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 실리콘밸리랑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군이었다는 점이 좀 반드시 컨디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콘티 교수님의 조지아 텍에 계셨을 때 내신 정부의 R&D 서브시디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이성기 교수님 논문들이 게재되었던 오르가니제이션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이고, 마찬가지로 정부 R&D 서브시디에 대한 논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스위스 로잔 대학에 계신데,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정책이 혁신해서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보다는 한 발짝 더 나간 그런 논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는 이론적 앵글은 이제 정책들이 지원 정책의 경우 이런저런 조건이 많이 붙거든요. 뭐 5년 내 스타트업이어야 된다. 이 돈은 여기에서만 써야 된다. 이 정책을 지원받은 특허는 특정 나라의 특허 시스템에 꼭 등록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러한 마찬가지로 임상실험에서도 의료계 임상실험에서도 이 약이 첫 번째 약이어야 된다. 혹은 뭐 너의 뭐 리버 컨디션은 정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가 있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런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테리아가 있고, 또 심사까지 겹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객관적인 심사인지 혹은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레이 에리어가 조금 있긴 하죠. 그럼 이러한 정책의 제한 조건들이 좀 더 제한적인 정책이 있을 때고 좀 더 제한이 없는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에 대한 효과를 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정부가 주는 지원 정책이 이스라엘의 세팅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 OCS라는 기관, 정부 기관이 하던 이런 프로그램이 OCS의 TIP라는 정책이에요.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팁 정책으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얘기는 저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벤치마킹 한 거고, 한국에서도 지금 팁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이 OCS에서 팁의 조항에 이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의 특허가 외부로 나가는 거를 금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아예 이제 불법화, 오히려 막 크리미널 오펜스라는 단어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빡세게 이건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한 정책이야, 이런 느낌이 좀 강했고, 이제 2006년에는 얘네들이 뭐 닷컴 버블을 통해서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2006년인가에 그 조항을 없애고 나갈 수 있는 대신 외부 라이센싱 마음껏 해. 그 대신 라이센싱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워런티의 일부를 정부에게 반환하는, 상환하는 그렇게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2,304개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중에 907개가 OCS에 지원을 했어요.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이스라엘 전체 스타트업을 샘플로 삼았다는 점이고, 그 중에서 907개가 지원을 하고 907개 중에 또 일부가 받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트리플 디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론을 풀어가고, 특별한 인과 추론을 위해서 노력은 나중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앞에처럼 이런 내추럴 익스페리먼트 느낌은 아니에요. 뭐 리그레이션의 프레임워크는 디펜 형태를 닮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디프를 위해서 막 패러럴 트렌드를 확인하고 뭐 트레이드 컨트롤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쓰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없어지기 전에 비해 전과 후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셀렉션에도 효과를 주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서, 이런 제한이 있었을 때는 이미 스타트업들이 한번 걸렀던 거예요. 야,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괜히 정책해서 코 끼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뭐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스타트업들의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원의 숫자가 늘었지만 그리고 이미 펀딩을 받은 스타트업들의 지원 비율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타트업의 디스트리뷰션이 오른쪽으로만 넓어진 게 아니라 퀄리티 면에서도 조금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없어진 후에는 이 OCS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그 전에 비해 더 오래 살아남았고 추가로 투자를 유치를 했고 특허를 낼 확률도 올라갔다고 저자들은 분석합니다. 흔하지 않은 모델링 페이퍼인데 저도 사실 모델러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 정책이 줄 수 있는 그 제한의 수를 K라고 두고 그 K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 스타트업의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수도 늘어나지만 스타트업의 퀄리티도 늘어간다.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인투이티브한 모델이지만 어쨌든 verbal theorizing이 아닌 formal 모델링을 통해서 empirical framework에 영향을 줍니다. 세팅은 역시나 세팅에 대한 OCS. 콘티 교수님도 이 이스라엘 OCS에 설명 아주 자세하게 해요. 그래서 이 팁스와 비슷한 팁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한국 정책과는 다르게 펀딩을 매칭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으로 펀딩을 주되 그 로열티 혹은 기술 이전에 관한 제약이 있는 형태의 정책을 팠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모든 혁신 스타트업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성공적인 생태계를 다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일반적인 그 컨센서스는 그래도 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팁 관계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정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발표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 리서치 센터라는 정부 기관의 2,300개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907개의 스타트업 지원에 관련하였고 그 중에 무려 72%나 서브시디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서 또 많은 또 부분들이 서브시디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나머지 30%와 12%의 퀄리티는 많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좀 인퍼리얼한 스타트업들을 가렸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아무래도 그 퀄리티 그 크라이테리아가 조금 느슨했던 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애플 투 애플 컴패리슨이 아니라고 미리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법론은 조금 더 트레디셔널한 디펜드 디펜에 가깝지만 익스플리시트하게 말씀드린 대로 디펜드 디펜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리그레이션에 프리 포스트 더미와 트리거 컨트롤 더미는 있지만 컨트롤 베리어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서 그냥 조금 더 인과관계에는 다가가지만 인과관계라고 주장은 하지 않는 그런 논문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건은 이 정책의 변화가 이 지원한 프로그램 스타트업 지원하는 스타트업의 지원 성향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전의 그 정책 이전보다 정책 이후에 지원하는 스타트업 숫자가 늘어나고 기존에는 시드 펀딩을 받았던 스타트업들은 이 프로그램 주로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스타트업들도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펙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 추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아이덴티티 스트래티지가 없었기에 아까 이성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프랙티컬 팁 중에서 이제는 얼터너티브 엑스플레이션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뭐 제거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설명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런 거에 공격당하기 쉬운 포인트가 하필이면 이때 이스라엘이 스타트업들이 잘 나가기 시작했거나 혹은 뭐 이외에 글로벌한 이런 라이센싱 인 비헤이비어가 커졌다든지 뭐 이거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 그러니까 후생적 이유 뭐 그리고 정책도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거는 인더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실리콘밸리가
갑자기 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사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있어서 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이스라엘 벤처들이 실리콘밸리 회사들에게 기술을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 이제 DB가 사실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게 영향을 준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리버스 코잘리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모두 코잘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인 결과는 정책의 변화가 스타트업 성과에 영향을 준 것. 뭐 그렇게 재밌는 결과는 아닙니다. 이 또한 모두 얼터너티브 익스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정부가 혹시 셀렉션 크라이테리아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뭐 unobservable 펀딩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페이퍼나 자료를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웰 논문처럼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이 논문도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원한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받건 안 받건 다들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았는데 정책의 변화가 이후에는 서비스를 받는 스타트업들의 성과가 도드라게 올라갔다는 점을 주목해요. 그래서 이런 엑셀 채널들을 활성화해 주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인터뷰들을 통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제안하는 바는, 정부 지원 정책도 시장 개입인데, 이왕 하는 거 너무 제한을 많이 두지 말라. 특히 작은 사회에서 너무 이거를 뭐 K 스타트업, 한국의 창업이야, 한국의 스타트업이야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넓혀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나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 지원하다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에 보면 지원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지원 스터디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정책 스타트업끼리. 그래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 지원을 하는 게 정말 지금 나한테 필요한, 당연히 다들 너무 헝그리하고 진짜 1억만 있으면 내가 진짜 MVP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창업자분들의 마음도 너무 이해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제가 발표한 준비는 다 마쳤고요.